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완전히 새로운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십시오. 2. 한국이 유일한 선택이다. 3. 미국의 비열한 계획.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한민국이 또 한 번 기존의 상식을 박살 내버렸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한다는 건 보동 시간이 문제인데요. 예산이야 어떻게든 확보할 수 있지만 시간은 관련 기술의 연구부터 실증 적용까지 수십 년이 필요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미 당연한 상식이 유독 대한민국에서만큼은 동용되지 않는데요. 심지어 이번엔 레이저입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 에드는 기존 계획보다 무려 2년이나 앞당겨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 개발에 성공했음을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백발백중의 명중률을 선보이며 압도적인 성능까지 입증했는데요. 이 덕에 대한민국의 레미저 무기가 미국, 이스라엘을 군사기술 역량의 최선두에 서 있는 강대국들을 추월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이 시도하는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의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대한민국 충청남도 태안으로 전세계 방산시장에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다드마닌 테만의 에드에서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할 때 이용하는 안흥종합시험장이 소재해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대한민국 최초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백곰부터 현무 1, 현무 2 모두 안흥종합시험장에서 테스트했고 천궁의 탄도미사일 요격시험도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새 태안 안흥종합시험장에 세계 방산시장에 이목이 쏠린다는 건 곧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세계 군사 기술의 판도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리고 역시 이번에도 대한민국은 세간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압도적인 성능이 새로운 무기체계를 공개하면서 전세계 방산시장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대한민국이 2019년 본격 개발에 도입한 이래 고작 4년 만에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 개발에 성공하고 그것도 모자라 시험평가에서마저 3km 밖에서 무인기 30대를 모두 영중시키면서 100%의 요격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개발 속도는 물론이거니와 성능마저 인기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기술력인데요.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은 예산 편성이 끝나는 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양산에 돌입하여 실전 배치까지 모두 완료될 예정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에 이어 대한민국이 전세계 두 번째로 광학무기들 실전 배치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마저 아직 레이저 대공무기들 실전에 배치하지 못했습니다. DM 쇼라드, 통칭가디먼이라고 물리는 미국의 레이저 대공무기는 기계화 부대 1개 소대의 스트라이커 장갑차 4대 탑재되어 현장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데요. 즉 대한민국과 미국이 서로 먼저 레이저 무기를 실전에 배치하기 위해 각 축전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군사기술력에서만큼은 2위를 다투는 나라들과 대한민국이 어깨들 나란히 한다는 게 정말 감회가 남다른데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이토록 빠른 속도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난 2022년 12월 발생했던 북한의 무인기 도발입니다. 당시 북한 무인기가 우리 명공을 침범하자구는 아1 코브라를 출격시켰는데요. 하지만 1 코브라가 20mm 기관포 100여 마를 말사했음에도 끝내 북한 무인기들 격추하는데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응을 위해 출격한 공군의 카일 전선동제 공격기가 추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후의 사태 파악이 모두 끝나자 북한 무인기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상공에 머문 시간만 무려 7시간에 육박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최악에는 정부 수뇌부에 대한 암살 시도는 물론이고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까지 벌일 수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상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그렇다고 무작정 군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애초에 북한이 우리 명공 침투에 사용한 것 같은 소형 무인기는 레이더 탐지 자체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국지방공 레이더와 TOD를 이용해 실기체와 항저까지 모두 탐지 추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참 전민 2014년 이미 한번 북한 무인기 추락 사건을 겪은 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탐지 자산을 상당히 강화했기 때문인데요. 문제가 되었던 것은 타격 수단입니다. 1 코브라의 20mm 기관포 같은 발칸포 계열 무기로 소형 무인기를 격추하려면 최소 수천 발의 탄약이 필요합니다. 물론 전시라면 이 정도의 탄약을 소모하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의 경우 러시아의 자폭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전술기들 동원하고 한 말에 수억 원을 호가하는 미사일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수천 말의 20mm 기관포탄을 쏟아붓거나 대공 미사일을 말사한다면 도비탄에 의해 필연적으로 민간인의 부가적 피해가 유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우리 군의 처지에서는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인데요.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NSC 또한 소집되지 않았으나 A1 코브라 파일럿이 할 수 있었던 일은 100여 발의 탄약으로 제발 한 마리라도 스치길 기도하며 격추를 시도해보는 게 고장이었던 것입니다. 즉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은 이대로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공중 안보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탄생한 무기체계라 할 수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게 레이저는 드론 공격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레이저는 드론의 광학 센서에 혼란을 일으키고 고출력으로 말사할 경우 물리적으로 아예 파괴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미국, 이스라엘처럼 문쟁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레이저 대공무기들 개발하고 있는 건데요. 일례로 최근 펜타곤에서 유출된 기밀 문서에 따르면 중국은 최소 마하 3 이상의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고고도 정찰 드론 WZ-8을 개발 중입니다. 만약 WZ-8이 순조롭게 실전 배치까지 끝마친다면 지금의 대드론 방공망 수준으로는 한반도, 나아가 미국까지 심각한 안보 공백이 제기될 것입니다. 드론이 미래전의 새로운 선두주자로 대두하고 있는 만큼 대공 무기 체계에도 기존의 틀을 깨부술 새로운 체계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무기화된 레이저는 폭탄 같은 물리적 수단이 아니라 빛을 이용한 지향성 에너지로 목표물을 타격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에서 배치한 아이몬밤의 경우 20에서 30kW의 출력의 사거리는 약 2km 내외입니다. 발사 속도는 분당 10여 발로 5에서 6초면 한 개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빛을 무기로 사용하는 만큼 발칸포 등에서 문제가 되었던 도비탄 걱정도 필요 없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획기적인 건 가격입니다. 아이언빔의 경우 발사 가격이 한 발당 약 1달러로 발사 가격이 저렴해서 대량으로 배치하는 데 유리합니다. 단적인 예로 사드의 경우 한 발당 약 100억 원이 넘어고 맨페즈인 신궁도 미사일 한 마리 2억 원에 육박하는데요. 이로 인해 드론은 꼭 상대방을 타격하지 않더라도 값비싼 방공 미사일을 소모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제 몫을 하는 무기체계가 되었습니다. 반면 레이저는 암도정민 가성비로 오히려 드론을 값비싼 무기로 만들어버리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지까지는 대부분 정보가 극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스라엘 아이언빔을 예로 들었지만 대한민국의 레이저 대공무기 역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관계자에 따르면 당장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부터가 출력은 아이언빔과 동급이지만 사거리는 월등한 수준이다. 일각의 전문가들은 로키드 마틴에서 개발 중인 50kW급 출력의 레이저 대공무기 아테나에 필적할 정도일 것이라고 추측 중인데요. 한국 무기체계 특유의 다움치마스키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에도 적용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늘 같은 조건에서도 월등한 성능의 무기체계를 개발해 왔는데요. 심지어 레미저 대공무기 블록 2에서는 드론뿐만이 아니라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격추할 수 있을 정도로 출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란 최소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활공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말합니다. 극초음속의 최소 커트라민 및 마하 5만 해도 1초에 무려 1.7km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2분, 베이징까지는 9분 남짓이면 도달할 수 있는 속도인데요. 게다가 극초음속 미사일은 순항 미사일처럼 비행 경로가 변칙적이고 적어도 비행이 가능해서 격추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아직 현존하는 방공망으로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완벽히 방어하는 게 불가능한데요.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에 극초음속 미사일은 핵 이상의 전략 무기로 평가받으며 세계 각국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의 선두주자라는 것입니다. 먼저 중국은 2019년에 이미 DF-17이라는 이름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미국보다 빠른 속도로 공개 당시 국제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KH-47M2K를 사용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에 사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실전 경험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우위를 선점한 셈인데요. 그리고 정말 유감스럽게도 이 기술은 북한에 고스란히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자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원산지만 바꿔서 북한산으로 둔갑시키는 게 아닌 이상, 물론 현재 북한의 기술력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건 요원한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 북한은 지난 2021년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화성 8형을 테스트했고 2022년에는 조선인민군 극초음속 미사일 2형의 시험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연하게도 마하5를 돌파했다는 건 북한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었지만 최소한 외형이라도 극초음속 미사일의 형상을 띄웠다는 건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이 흘러들어 갔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핵무기와 다르게 대량 살상무기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걸 고려하면 이는 도동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요. 사실 드론은 둘째치고 당장 극초음속 미사일부터 막을 방법을 연구하지 않으면 알몸으로 적의 공격에 노출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은 수많은 해법 중 하나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2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음속과 다르게 물리적 레벨에서 광속은 기동치시 목표물에 도달합니다. 과학적으로 따지면 그 순간에도 찰나의 들은 있겠지만 사실상 무의미한 수준인데요. 즉 다시 말해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 레이저를 피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레이저 무기는 사거리가 짧고 파괴력이 약하기 때문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상당한 출력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에 대한민국은 이미 지난 2022년 3월부터 미래도전 국방기술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100kW급 초고 출력 레이저 무기체계의 원천기술 개발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부족한 만복 공백을 뛰어난 기술력으로 빠르게 메워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한 번의 실수는 있어도 두 번의 실패는 없길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 호주에서 한국의 뒤통수를 때리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허가해주지 않고 있는 핵잠수함 건조를 호주에는 승인해 준 것인데요. 지난 9일 미국이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구매를 승낙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호주는 2030년까지 미국에서 건조되는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3척을 구매하고 2척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해군이 그토록 간절히 바래왔었던 핵추진 잠수함을 한국에는 절대 허가해주지 않더니 호주에는 5척이나 구매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었다는 소식에 미국의 강한 배신감을 느껴야 했었는데요. 심지어 한국은 미국에서 팔아주지 않고 그저 원자력 사용 제한을 풀어주기만 한다면 당장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에 더욱 아쉬움을 느껴야 했었으나 게다가 지난 16일 미 국무부 부차관보인 앤서니 와이어가 한국과는 핵추진 잠수함 기술 공유할 계획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더 큰 배신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동맹이지만 호주와 달리 한국은 안 된다고 선을 그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너희만 안 된다고 하면 참지 못하는 게 한국인들이죠. 얼마 전 핵추진 잠수함급 작전 능력과 현존하는 재래식 잠수함 중 최고의 성능을 갖추게 될 하이브리드 잠수함의 본격적인 건조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도산 안창호함의 뒤를 이어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킬 차세대 잠수함 장보고 3배치 2인데요. 지난 30일 장보고 3배치 2선도함의 기공식이 거제도에 위치한 대우조선소에서 열렸습니다. 장보고 3사업은 3,000톤 급 중형 잠수함 9척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배치 이후로는 이미 실전 배치된 도산 안창호함을 포함한 3척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으며 이보다 한층 더 발전된 형태인 배치 2급 잠수함 2척의 본격적인 건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선도함은 2026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며 착공에 들어간 2호함 역시 2028년 인도될 예정입니다. 도산 안창호함보다 배수량이 600톤이나 늘어 수중 배수량 4,000톤급 잠수함이 된 장보고 3배치 1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작전 능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앞서 실전 배치된 도산 안창호함보다 전투 및 소나체계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적 잠수함 탐지 및 교전 능력이 향상되었고 기존 6기가 탑재되어 있었던 수직 발사대도 4기가 늘어나 총 10대의 SLBM 발사대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국내 잠수함 중에선 최초, 중대형급 잠수함 중에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리튬 전지가 탑재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배치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는 한국특수전지 KSB에서 생산하는 납축전지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납축전지는 낮은 제조 원가로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나 충전 과정에서 수소가스가 발생하여 폭발 위험성이 있으며 다양한 부속 설비들을 필요로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협소한 잠수함 공간에 추가적인 설비가 들어간다는 건
그만큼 무장량과 연료 탑재량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리튬 전지는 납축 전지에 비해 작동 전압과 에너지 용량이 우수하며 충방전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부속 설비들을 제거해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리튬 전지는 기존 납축 전지보다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할 수 있고, 리튬 전지를 탑재한 장보고 선배치 이 잠수함은 최저 속도 잠항 시간을 166%, 최고 속도 잠항 시간을 305%까지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충반 전효율도 50%이며 수명이 2000사이클인 납축 전지에 비해 97%로 100%에 가까운 높은 충방 전효율과 4000사이클로 2배에 달하는 수명을 가지고 있어 잠수함의 운용 및 유지 보수에 있어서도 매우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롭게 건조되는 배치 이 잠수함은 기존 재래식 잠수함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밀성과 잠항 성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잠수함에 탑재될 잠수함용 리튬 전지 체계는 리튬 전지에 있어서는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국내 기술로 제작되었는데요. 체계 개발을 맡은 하나디펜스는 국내에서 리튬 전지 관련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삼성 SDI의 리튬이온 셀 192개를 직접 구성한 리튬 전지 모듈을 개발하였으며, 장보고 선배치 이 잠수함에는 총 140개의 모듈로 구성되는 11.2MWh 용량의 리튬 전지 그룹 2개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군용 장비의 높은 출력보다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 바로 안정성입니다. 아무리 평시 작전에서 높은 효율성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교전 시 작은 충격에 폭발을 벌인다면 군용으로 쓸 수 있는 장비라고 할 수 없죠. 특히 리튬은 물에 닿으면 폭발하는 성질을 가진 금속으로 한번 불이 붙게 될 경우 쉽게 끌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화재 사고를 진압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이죠. 무게 안정성을 위해 잠수함 하부에 배치되는 리튬 전지는 선체에 파손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해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리튬 전지에서 수소가스가 발생하면서 연쇄적인 폭발로 이어져 잠수함이 곧바로 침몰해 버릴 수도 있죠.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잠수함에 탑재되는 리튬 전지는 절연 성능을 강화하고 과전압, 과전류, 고온 등에 대한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하여 일반 전기차 배터리와는 차원이 다른 안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리튬 전지 모듈은 외부의 화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전체를 둘러싸 밀봉시키는 압력 용기 구조로 설계되었는데요. 모듈을 둘러싸는 소재는 열전도 및 열팽창률, 기열 성능이 높은 스테인리스 강선체 계열의 소재로 제작되어 1400도씨의 온도까지 내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과연 실전에서도 제대로 작동할지는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하나디펜스에서는 말 그대로 전지를 불에 태우고 물에 담궈보았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이루어진 잠수함 전지에 대한 성능 입증 테스트였는데요. 하나디펜스에서는 전지를 794V 신유 전압으로 95%까지 충전하고 연소안전 시험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800도씨에서 1100도씨의 화염에서 2분간 가열하였지만 시험 후 모듈의 파손은 확인되지 않았고, 모듈 구조물 속 전지도 전혀 손상되지 않고 초기 전압인 794VD 신유 전압을 유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염수로부터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작동 중인 리튬 전지팩을 말 그대로 바닷물 속에 담가 보았는데요. 고전압으로 충전된 리튬 전지팩을 바닷물보다 고농도의 염수에 침수시켰지만 화염이나 폭발 반응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이후 전지가 완전히 방전될 때까지 하루 동안 물속에 방치해뒀음에도 물속에서 꺼내 확인한 결과 어떤 화염이나 폭발 흔적도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외에도 88가지의 기능, 성능 안정성, 연동 시험을 거쳤지만 정부 요구 성능을 100% 만족하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국제공인 규격에 따른 리튬 전지 성능 테스트까지 통과하면서 하나디펜스의 잠수함용 리튬 전지 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하나디펜스는 성공적으로 완성된 잠수함용 리튬 전지 체계를 이용하여 선박용 고안정성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개발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군사용으로 개발된 기술로 민간 친환경 선박 시장까지 공략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손재일 하나디펜스 대표는 하나디펜스가 보유한 최고 수준 ESS 패킹 기술을 필두로 국내 2차 전지 셀 메이커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들과 연합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선박용 ESS 제품 표준화 개발에 매진할 것이라며, 국내 친환경 선박 기술 발전과 보급 활성화 등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갖춘 리튬 전지 모듈을 탑재함으로써 장보고 3회치 이는 재래식 잠수함의 한계를 뛰어넘어 내에 선하면 원잠에 맞먹는 작전 능력을 갖추었는데요. 북한의 잠수함 SLBM 발사 능력을 갖추었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지금 북한의 잠수함을 추격하고 타격할 수 있는 국내 잠수함 전략의 확충이 매우 시급해진 상황입니다. 특히 잠수함으로 대잠전을 펼치기 위해선 상대방을 오랫동안 추적할 수 있는 자망 지속 능력과 잠수함을 탐지하는 소나체계의 성능이 가장 중요한데요. 현재 실전 배치가 완료된 도산 안창호함에는 국내 개발에 성공한 소나체계가 탑재되어 있으며 배치 2에는 한층 발전된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가 탑재되어 탐지 성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는데요.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 버지니아급의 배치 3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말발굽형 선수 소나가 장착되었고 하드웨어적인 스펙만 따져보았을 때도 도산 안창호함의 소나보다 3배에 달하는 소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새롭게 적용된 차세대 잠수함용 첨단 기술들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인데요. 가장 중요한 잠수함의 화력수단으로는 현무사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쉽게 수직 발사되어 지난해 전력화에 성공한 국산 차세대 중어뢰 범상호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미국이 핵잠수함을 주지 않더라도 핵잠수함급 재래식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원해 작전의 비중이 낮은 한국 해군의 특성상 한국 잠수함은 근해에 매복하고 북한의 잠수함을 감시하며 북한 잠수함이 내로 침투하는 것을 막는 임무가 가장 중요한데요. 한번 가동할 경우 절대로 시동을 끌 수 없는 핵추진 잠수함과 달리 디젤 엔진 잠수함은 엔진을 끄고 대기할 수 있게 소음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매복 임무에서는 디젤 잠수함이 핵추진 잠수함보다 앞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의 협소한 전술적 환경에서 잠안 시간을 최대화한 하이브리드 디젤 잠수함 전력은 핵추진 잠수함 못지않은 작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신무기 개발에 하나하나 태클을 거는 미국이 아니 꼽지 않을 수가 없지만 한국의 뛰어난 연구진들은 시련이 닥칠 때마다 이를 극복하고 한계를 넘어서는 성능의 무기들을 선보여왔었습니다. 하늘과 지상, 바다, 그리고 심해까지 한국의 뛰어난 무기들, 이 빈틈없이 지키게 될 그날을 그려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도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산 에너지에 의존하는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은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제재에 매우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금융 제재에는 협조적인 국가들도 에너지 제재에서만큼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태도를 보여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에 대한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EU 회원국이자 나토 가입국인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러시아산 가스 세금을 루블화로 지급할 것이란 의사를 밝히며 유럽연합은 기업과 기업 간의 계약에 개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이 러시아 제재에서 이탈하며 러시아는 하루에도 10억 달러 가량 에너지 판매 대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10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이런 비용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전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다양한 제재 방안을 우선적으로 발표하는 등 강경한 입장과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러시아산 에너지에 상당한 의존을 하고 있어 최근 러시아 당국이 일본의 산업을 끝장내겠다는 발표를 하며 일본에 대한 에너지 공급 차단을 시사하고 있어 일본은 꼬리를 내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사할린 가스전 사업을 차후 한국이 차지하게 될 긍정적인 상황을 최근 우크라이나 전황 소식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월 들어서며 우크라이나군이 북부 전선을 완전히 탈환한 가운데 러시아군은 동남부 지역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부 돈바스 전선에선 러시아군의 대규모 병력 이동이 감지되며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막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지움을 점령한 러시아군은 슬라반스크 지역을 다음 목표로 삼고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포위 섬멸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전차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쌓고 다리를 파괴하는 등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자신감을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자체 개발한 대한 미사일로 러시아 군함을 격침시켰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유라시안 타임즈는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지역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의 호위함인 SN 제도킴 우크라이나 넵대한 미사일에 의해 격침되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넵대한 미사일은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군이 자체 개발한 순항 미사일로 300km 이상을 비행 가능하며 5,000톤급의 군함을 격침 가능한 미사일입니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사흘부터 넵툰 미사일을 배치한다고 발표했고 향후 500개 이상의 미사일을 배치해 국토 방어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랩대한 미사일이 등장하면서 우크라이나의 해안 방어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상황입니다. 북부 지역에서 철수한 러시아군은 오데사와 마리우폴 등 항구 도시의 병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번에 파괴된 에센 제독함 역시 오데사에 포격을 가하던 함대 중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를 향한 서방 세계의 수억 달러 규모의 방어미와 탱크와 장갑차 등 기갑 전력이 속속 들어 지원되는 가운데 러시아 측이 빠르게 결판을 내지 못한다면 남부 해안 도시와 동부 돈바스 지역도 북부 키이우처럼 우크라이나군이 영토를 수복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군사적으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 밀리는 가운데 국제적인 고립도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러시아의 인권이사국 자격 정지에 관한 투표가 진행됩니다. 유엔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민간인 피해를 자행한 러시아에 대해 인권이사회 이사국에서 퇴출시키는 조치에 돌입한 것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유엔 산하기구에서 자격을 박탈당한 전례가 없는 사상 초유일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투표 결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 유엔 러시아 대사는 193개 회원국들을 향해 반대표를 던지라며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발의로 진행되는 이번 표결은 출석한 국가들 중에서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지난달 진행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과 휴전 촉구 결의안 표결에서 143개국이 찬성하여 통과된 만큼 이번에도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런데 러시아 측이 걱정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식의 국제적 고립이 가속화되다 보면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자리에서도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상임 이사국 자리를 노리는 국가가 있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최근 집권당 대회에서 상임 이사국 러시아의 폭거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며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새로운 국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안보리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온 만큼 안보리에서 러시아를 추방하고 그 자리에 자신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과 로비를 적극적으로 펼쳐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독일과 인도, 브라질 등 상임 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하는 국가들과 연합해 상임 이사국 확대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임 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이며 국제적으로 중대한 사안마다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를 하며 유엔의 기능과 역할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에 러시아는 크게 반발하며 보복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7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동참한 일본을 향해 높은 수준의 보복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일본의 경제 협력을 비롯한 모든 프로젝트는 물거품이 되었다고 밝히며 일본의 에너지 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주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일본은 상임 이사국 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러시아 제재와 비판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사할린 지역에서 원유와 가스 사업에 대해선 조용하게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극동 사할린 지역의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 천연가스 최대 수입국으로서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상당한 의존을 하고 있기도 하며 일본 내 정치권에서도 에너지 안보 면에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놓아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그동안 푸틴 대통령의 자산 동결을 비롯해 러시아를 향한 다양한 금융 제재부터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일본산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해왔지만 에너지 부문에서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산업과 국민 생활의 편의를 위해 러시아 에너지를 장기적으로 저렴하게 계획했다니 에너지 공급망은 최후의 보루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은 자국 천연가스 수요의 10%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중동산 천연가스와 다르게 지리적으로 가까워 수송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을 더욱더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제재에 불만을 품은 러시아 당국은 일본과 협력 중인 사할린 가스전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사할린 에너지 프로젝트에는 일본 미쓰이 물산이 1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쓰비시 상사는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일본의 경제협력 상징과 같은 사할린 프로젝트는 일본의 금융권에서 상당한 지원을 받았으며 일본의 플랜트 건설업체들이 시공에 참여했을 정도 일본의 국가적 역량이 투입된 프로젝트입니다. 일본은 해당 가스전에서 연간 생산량의 50%를 장기 계약으로 수입하는 데 서명했으며
도쿄가스와 일본 전력 등 8개 회사가 장기적으로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중동과 미국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는 일본으로 도착하는데 한 달 가까이 걸리는 반면 사할린산 에너지 수입은 빠르면 2일 늦어도 5일 안에 일본으로 공급이 가능하게 일본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러시아의 일본을 향하는 에너지 차단 조치 엄포 일본이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에 대한 강경 제재 발언이 에너지 차단으로 돌아올 위기에 놓이자 꼬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사할린 프로젝트에 명시된 계약 기간을 언급하며 일방적으로 가스를 끊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아닌 다른 지방에 에너지를 공급받는 데는 최소한 달 이상이 걸리며 최근 세계적인 에너지난으로 인해 공급이 예전보다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러시아산 에너지가 갑자기 끊긴다면 일본의 산업이나 가정에서 에너지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멈춰버린 러시아와 일본의 에너지 협력이 다른 사업자에게 갈 수도 있다는 일본 정부의 우려도 나옵니다. 일본의 고이치 경제산업상은 7일 브리핑에서 일본이 러시아 에너지 산업에서 빠지고 제3국이 들어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러시아 제재는 무용지물이 된다며 일본의 에너지 협력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일본이 사할린 에너지에서 철수할 경우 한국이나 중국 등 제3국이 해당 가스전 사업으로 이익을 취하는 경우 이들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즉 한마디로 일본은 국제적으로 러시아를 제재하여 러시아의 안보리 상임 이사국 자리를 탐내고 있지만 러시아산 에너지 역시 지속적으로 탐내면서 사할린 가스전에서 나오는 이권은 자신들이 가지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사할린 가스전의 경우 러시아 지분이 절반 가까이 들어있어 한국가스공사도 상당량을 수입 중인 상황입니다. 한국의 천연가스 채굴 능력과 플랜트 시공 능력을 감안한다면 한국 역시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기술력도 충분해 러시아 에너지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물론 현재 국제정세로 보면 러시아와 지금 당장 에너지 프로젝트를 이어가는 것은 무리지만 일본이나 유럽도 러시아를 강력 규탄하면서 러시아 에너지는 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차후 한국이 러시아 에너지 사업으로 이익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계해야 하는 것은 러시아와 같은 국가에게 독일이나 유럽처럼 너무 많은 에너지 의존을 하게 되면 에너지 주권이 넘어가게 되어 차후 한국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러시아에게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다양한 공급처에서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니 최근 일본의 견제와 제재에 화가난 러시아가 에너지 사업 철수를 통해 일본 산업의 숨통을 끊겠다는 상황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